안녕하세요. 학습심리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창의성에 대해서 도입부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자, 창의성이란 독창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창의적인 행동이란 새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강화물이 수반될 수 있는 적응적인 것이다. 그래서 요 앞에 독창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곳? 사전적인 의미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 그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행동인데 창의적이에요. 이 창의적이려면 어떻게 되냐? 행동인데 그 행동이 새로운 때 강화물이 수반되어져. 즉, 이걸 달리 풀었으면은 새로운 행동이에요. 자, 행동인데 새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환경적 사건으로서 수반되어지는 자극이 바로 강화물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행동이 증가한다. 즉, 이 새롭다라는 것이 강화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행동을 창의적인 행동이라 하고, 이 행동 경향성이, 즉 이러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 자체가, 즉 경향성, 이때 이제 새로운 행동이 될 텐데 행동 경향성 자체가 높아질 때 그것을 창의성이 높다, 창의력이 길러졌다, 또 창의성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 고전적 조건화 할 때 일반화라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어. 일반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화라는 개념을. 그때 일반화는 자극 일반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CS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CR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것, 행동 경향성, 이 경우에는 지금 창의성과 관련됐으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한 A라는 새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그 A라는 새로운 행동이 사회적으로 강화되어진다면은 그 새로운 행동은 창의적인 행동이라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창의적 행동, 구체적인 그 행동은 빈번하게 나타나겠죠. 강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 특정한 A라는 행동 이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쭉 높아지는, 이게 바로 일반화 중에 반응 일반화라고 그래요. 우리 고전 조건 할 때 소개했던 것은 아까 적고 지워버렸던 바로 자극 일반화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반응 일반화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처벌이 가져다 주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무관심이라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제가 그때 구두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 그 경우에 행동을 안 하려는 경향성이 바로 처벌의 잠재된 문제점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반응 일반화예요. 그때도 제가 일반화는 용어를 언뜻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든 처벌이든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처벌 현상이 일어나는 행동, 강화된 현상이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특정한 행동의 빈도나 강도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또 다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든지 감소하는 반응 일반화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강화받았다. 그러면 그 행동은 창의적 행동이 되어지고, 그 창의적 행동은 빈번히 나타날 테고,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반응 일반화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창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반응 일반화로 부른다. 그런 경우를 창의성이 정진되었다,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요 아래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예입니다만, 돌고래 조련사들이 돌고래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돌고래 쇼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년씩 하다 보면은 그 레파토리가, 즉 돌고래가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강화돼서 빈번하게 보여주는 그런 환경상의 사건 간의 양방향적 관계 속에서, 즉 그 경우에는 조련사들이 주는 물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뭐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상의 그 행동을 영향을 주는 자극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빈번하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바로 돌고래 쇼에서 돌고래가 보여주는 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써먹다 보니까 식상한단 말이에요. 그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말 그대로 창의적인 행동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고래를 이렇게 지켜보던 중에 돌고래가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던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딱 강화물을 제공해서 그 새로운 행동을 강화시키니까 이 돌고래가 그 새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행동들도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뭐 강화시키고, 그죠? 조성 연쇄짓기에 의해서 쭉 나열시키면 돌고래쇼, 호루라기 혹혹 불 때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동물에게서도, 그리고 스키너가 비둘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둘기 교재 보시면 비둘기도 그런 식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딱 강화물을 순환시키니까 어떤 비둘기는 날개깃을 한쪽을 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밟고 올라서 있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도 보이고, 또 223쪽에 세 번째 문단, 심지어 뇌가 작은 일부 동물들, 여기 있어 보겠습니다. 자, 심지어 뇌가 작은 일부 동물종들도 독창성이 체계적으로 강화를 받으면 놀라운 창의성을 보일 수 있다. 프라이어와 그녀의 그룹은 비둘기에게서 새로운 행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어떤 비둘기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눕거나 두 발로 한쪽 날개를 밟고 서 있거나, 아니면 세 장의 바닥에서 2인치쯤 공중에서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등의 별난 행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뭐?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행동을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바로 동물들에게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에서 사람들에게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돌고래나 비둘기를 대상으로 우연히 나타난 어떤 독창적인 행동. 자, 독창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면 이제 독창적이죠. 바로 그 행동을 강화하자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졌다. 아까 반응 일반화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행동을 했지만 그 새로운 행동이 돌고래 조련사든 뭐 비둘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든 아니면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든, 그죠?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뭐 조직에 의해서 강화물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행동이라면은 그것은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상대적인 의미로. 쉽게 얘기해서 또라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죠. 그래 되면 뭐예요? 또라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되면 그 새로운 행동은 뭐예요? 처벌 절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새로운 행동은 다음에 나타날 경향성이 없을 테고, 다음엔 또 새로운 행동을 할 그러한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것은 뭐 이와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텐데, 바로 그러한 주어진 환경하에서 강함이 수반된다면은 그건 독창적인 행동이고,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반응 일반화에서 높아질 때 창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창의성이다, 뭐 창의성 정진이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자, 두 번째,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특정 물건의 용도에 대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강화하자 다른 창의적인 생각들이 빈번히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발에 붙여서 다리 힘을 기르는 데 사용. 이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니까, 벽돌은 뭐 당연히 벽돌은 뭐 담 쌓는 데 사용하고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강화된 행동으로서의 생각인데,
아이들이 다른 용도로 엉뚱하다 하여튼 새로운 그러한 용도의 생각을 해낼 때마다 생각이라는 행동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강화를 하니까 어떤 아이는 그 벽돌을 발에 붙여서 달고 달린다면은 이 다리 힘을 기르는 운동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칠판 지우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니까 어깨 속에 이렇게 넣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하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는 어깨 싱을 넣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본 말인지 뭐 영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창적인 생각이라는 행동이 강화되어지자마자 또 다른 유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는 아이디어라는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그런 행동의 경향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창의성이 높구나, 창의성이 정진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뭡니까? 핵심은 본질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정하지 않았고 미리 정해놓는다면 그것이 상대방이 되어지든 아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든 이런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되어지든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관례가 되어지든 법이 되어지든 예절, 도덕, 윤리가 되어지든 그것들이 무엇이 적응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화물이 주어지고 무엇이 부정적이다. 딱 틀이 정해져 있다라면은 누가 그 틀 밖에서 벗어나서 그죠? 소위 강화 받을지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지겠어요. 그게 그런 것들 쉽게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그 확률은 낮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할 때 미리 정하지 않고 창의적인 그 행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의해서 다른 행동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조성한다면 어떻게 조성하죠? 새로운 행동이 있을 때마다 또 강화하고 또 새로운 행동이 있을 때 강화하고 그보다 좀 더 새로운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한다면 점점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조성되는 거죠. 즉 창의성이 조성되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잘못 말했는데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정하지도 않고 창의적인 행동 그 자체를 조성한 것도 아니다는 얘기요. 이것도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미리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도 않았고 창의적인 행동이라고 딱 정해 놓은 구체적인 그 행동을 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강화하고 하다 보면 그 새로운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테고 그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짐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고 또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해서 점점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 문장상 제가 이 순서가 달리되어서 헷갈렸었는데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새로운 행동이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강화물이 수반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즉 창의성이란 것은 뮤즈가 임한다든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명력이 있나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설명력이 없다면 그것을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고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은 과학적이지 않은 설명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물을 수반시켜서 그 새로운 행동이 강화되어진다면은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반응 일반화에 의해서 창의성은 강화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행동들을 강화하기만 하면 된다. 금방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들이 나타난다. 즉 창의성이 학습된다.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어떻게? 조성되어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성이나 강화나 그죠?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뭐 조성은 그죠? 그 점진적으로 그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의성을 길러내는 데는 창의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물이 수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뮤즈가 맨다든지, 그죠? 그 영혼이라는, 그죠? 실제하지 않은 개념에서 출발해서 뭔가 측정할 수 없는 행동으로서의 어떤 것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즉, 창의성이란 강화받을 수 있는 행동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강화물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강화물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회가 창의적이라면, 아까도 좀 전에 앞선 슬라이드 말씀드렸듯이 타인이 저에게 어떤 결과물을 수반시킬 수 있는 타인이 되어지던, 그것이 조직 내에서의 상사든 친구든, 그죠? 가족 내에서의 구성원이든, 아니면은 학교에서의 교사와 제자의 관계든,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든, 좀 전에 얘기했나요? 직장, 그리고 국가가 됐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바로 환경상에서, 그죠? 그런 강화물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회가 어떤 틀 안에 딱 박혀 있다면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죠. 그건 뭐예요? 바로 처벌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앞서 봤듯이 처벌이 가져다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중에 무관심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새로운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죠?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전반적으로 억압된다 했죠.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행동이 증가할 수 없을 테고,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은 줄어들겠죠. 왜?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생각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처벌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반응 일반화에서 쭉 낮아지겠죠. 바로 그러한 사회라면은,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라면은 그 상대방은 창의적일 수가 없죠. 강화물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회가 창의적이라면 창의적인 행동은 또한 강화받을 것이다. 즉, 창의적인 행동도 그 결과의 함수이다. 결과의 함수이다. 결과의 함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도구적 조건화 행동 이후에 결과의 수반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서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바로 도구적 조건화의 결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결과의 함수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결과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 독창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가 수반되면 창의적이 될 테고, 부정적인 결과가 수반되면 창의적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이 대기업의 제품 개발 부서의 책임자라고 해봅시다. 당신이 어떻게 할 때 당신 부서의 사원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 자, 생각, 사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해서 행동을 다룹니다. 즉, 이 행동,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행동을 더 많이 내겠습니까? 어떻게 더 많이 내겠습니다. 즉, 그러한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즉, 독창적인 행동하는 경향성을 높이겠습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을 낼 때마다, 그죠? 그에 대해서 강화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강화물을 제시하는 이런 대기업 부서의 책임자가 꽉 막혔다 했더니 자기가 창의적이지 않아요. 독창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자기 틀 속에 딱 갇혀 있어. 그 안에서 딱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 정답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 머릿속이.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또라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 좋아하면 결국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하는 생각이고,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벌써 다른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다른 사회로부터 강화받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혀 창의되지 않고 판에 박힌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좀 부적절하다 여기지더라도 새로운 생각이 날 때마다 그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면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그런 행동들이 많아진다면은 그 안에서 또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서 책임자 자체가 아주 창의적이고, 그죠? 그 틀에 박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죠? 그 사람이 듣기에 저것은 또라이 같은 소리다라고 여기지는 생각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요. 자, 이 질문이 뭔가 대기업, 책임자, 제품이라니까 거창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앞에서 돌고래가, 그죠? 새로운 묘기를 보이는 거나 비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행동을 보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흔히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자, 내가 새로운 생각을 이런 부서에서 하고 싶어요. 정말 내 생각을 다 한껏 발휘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 생각, 행동 같은 겁니다. 자,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죠. 즉,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의 한 단편적인 예로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그죠? 업무에 있어서 내가 그런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다 적용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강화받고 싶어요. 즉, 달리면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드문 이유는 뭡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드물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질문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물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드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왜 그런 관계가 드뭅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도, 연인 관계에 있어도, 가족 관계에 있어도, 사제 관계에 있어도, 직장에서 부하, 상하,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도,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 직급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소위 종교단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소위 지도자랄까요? 리더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도, 그죠? 국가 조직 내에서도 그 안에서 또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왜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하면은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 달리 얘기하면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보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행동을, 그죠? 이렇게 저렇게 보일 수 있다면, 보인다면은 그것이 상대방에게서 야, 또라이 같은 생각하지 마, 또라이 같은 행동하지 마, 너 흔히하나 너 미쳤냐?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는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 하에서 바로 이러한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는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행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 즉 자유롭고, 그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왜 드뭅니까? 만약에 드물다면 왜 드물까요? 바로 그 환경에는 지금 타인의 존재, 타인이 하는 행동이 바로 환경상의 사건입니다. 저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것으로부터 강화물이 아닌 처벌물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사회라면은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가 어렵겠죠. 바로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 개방적이고 솔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의 한 예로서 바로 창의성과 관련된 독창적인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아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향성이 더 높다는 몇몇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도구적 조건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맥락에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학적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버트란 러셀이라는 그 소위 그 대철학자라고 일컬어지고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의 그 손주가 또 조현병이었고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부인의 또 이렇게 자녀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재와 그러한 소위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드는 그런 두 사이에는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그걸 과학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건 그렇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창의적인 사람은 이럴 수 있다라는 몇몇 증거들이 있다면은 이걸 도구적 조건에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행동이, 즉 새로운 새로운 행동이 강화받고 그 행동을 빈번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경향성도 반응 일반화라고 일컫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또 그것이 결과의 함수로서, 즉 강화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고 또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점점 높아져서 조성되다 보면은 너무 그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응적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범위로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 많이 벗어난 그러한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사회 내에서는 더 이상 강화물이 수반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떤 병리적인 형태로 그렇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도구적 조건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새로운 행동이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일반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조성된 결과로 바로 정신질환이라 부르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더 이상 그 사회 내에서는 강화물이 수반될 수 있는 적응적인 행동이 아니니까 뭐 새로워도 너무 새로워서 그죠? 그런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또 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뭐 정신질환 아니면 우리 여기서는 이제 행동 그 경향성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것이 적응적인 어떤 그러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혁명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그러한 기능을 함으로써 다양한 또는 새로운 어떤 사회 어떤 뭐 그 조직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적응적 행동이었던 적이 있었다. 또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진화 심리학적 그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자, 이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계실 텐데 학습된 무기력 자체에 대해서 요건 바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행동 증상을 바로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원인으로서 기질적인 것, 뭐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유전적인 요소, 그 이외에 어떤 뭐 다른 뭐 질병이나 감염이나 뭐 신경 질환에 의해서도 그런 기질적인 요소에서도 우울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울증의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 중에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런 기질적인 원인과 상호작용하는 아니면 기질적 원인에서 출발되어서 바로 도구적 조건화에서 나타나는 행동 증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르고 바로 우울증에서 보여주는 무기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동 증상이 바로 도구적 조건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격으로 여기지는 사람이 처음 이걸 소개한 거예요. 자, 이 강아지에게 처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강아지에게 처음에 고전적 조건을 시키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면서 전기 불빛을 보여주고 전기 충격을 주면서 불빛을 보여주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얘는 뭐 전기 충격은 US, 불빛은 CS가 되어서 나중에 CS에만 노출되더라도 전기 충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UR 반응으로서 바로 먼저 그죠 공포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꼭 뭐 알버트의 그죠 힌지 실험, 힌지에 대한 공포 반응하고 뭐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개를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두고 여기 보시면 이 바닥이 이제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는 바닥이고 여기다 개를 두고 불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경험을 하는 개는 그러한 공포 경험, 전기 충격에 수반되어지는 불빛을 경험했을 때 그 불빛으로 일어나는 공포 경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본, 즉 도피나 회피를 해본 그러한 경험, 학습 내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놔두면은 전기 불빛이 온 다음에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를 다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넘겨가면은, 즉 뛰어넘으면은, 즉 여기서는 전기 충격을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는데
즉 전기 충격을 받기 전에 불빛이 나오면은 불빛에 대해서 도피를 하게 되면은 전기 충격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어서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고전적 조건화를 경험한 개들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전기 충격을 다 받고 있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란 거죠. 즉 가만히 전기 충격을 다 받는 그런 개들은 그 이전에 전기 충격 US에 수반된 CS 불빛에 노출됐을 때, 그때 그 불빛에 대해서 도피함으로써 전기 충격을 회피하는 학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노출시키더라도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폴짝 뛰어넘으면 불빛에 도피함으로써 전기 충격에 회피하는 그러한 적응적인 행동이 강화되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대로 불빛에 전기 충격에 다 노출된 상태로 있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무기력이라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최소한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기질적인 요소도 관여하겠지만 이러한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학습을 통해 피할 수 없는 혐오 자극에 대해, 이때 혐오 자극은 불빛하고 전기 충격 둘 다 혐오 자극이죠. 불빛은 CS 혐오 자극, 즉 조건 자극으로서 혐오 자극. 그리고 전기 충격은 US 무조건 자극으로서 혐오 자극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혐오 자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을 포함해서 물고기에서도 실험해서 확인되었고, 쥐, 고양이든 다른 동물에서도 다 실험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적어도 삶의 사건에 의해서, 자, 삶의 사건에 의해서 촉발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학습. 학습된 그런 종류의 우울증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우울증 안에 여러 증상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바로 무기력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안에는 기질적인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삶의 사건에 의해, 삶의 사건이 뭐죠?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즉 학습에 의해 일어나는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울증과 관련된 행동 증상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기력이 학습된다면, 자, 지금까지 무기력이 학습되는 걸 얘기했죠. 그럼 무기력이 학습된다면 학습을 통해서 무기력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고전적 조건화도 그렇고, 이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구적 조건화도 그렇고, 적용 활용 부분,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그런 예들을 다 이렇게 가능하니까 같이 설명드리고 소개했습니다만, 바로 학습에 의해서 생기는 행동 변화라면은 바로 역조건화 시켜서 학습에 의해서 그것을 행동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적용하는 것이 치료라 얘기했고, 도구적 조건에서는 바로 강화됐다면 그것을 소거나 처벌에 의해서 그렇게 또 행동 수정의 이름으로 적용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무기력이 학습됐다면 무기력이라는 그런 행동, 강화된 행동을 바로 학습에 의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에 노출되기 전에 왕복 상자에서 도피를 학습한 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충격하고 불빛을 미리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개를 거기다가 처음부터 그런 상자에 집어넣고 삐 하고, 삐가 아니죠. 불빛을 번쩍번쩍하고 밑에 전기 충격을 주면은 개가 허둥지둥 우다닥 하다가 그 난간을 폴짝 뛰어넘어서 다른 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또 그 칸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 칸에서 또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전기 충격이 온다면 허둥허둥 하다가 또 뛰어넘어 간단 말이에요. 그 또 여기서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얘는 다음에는 뭐 불빛 비추면은 전기 충격 오기 전에 미리 넘어가 버려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빛하고 전기 충격을 고전적 조건하에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상황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전기 충격하고 불빛하고 이렇게 경험한 애들은 허둥허둥대다가 문제상자에서 고양이가 고리를 우연히 당기듯이 허둥대다가 탁 넘어감으로써 전기 충격을 도피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불빛만 보고도 불빛에 대해서 도피함으로써 전기 충격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도피 회피를 지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도피는 이 경우에 실제 US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도망가는 것이고 그러한 US와 수반되어진 관련되어진 연관되어진 즉 이 경우에 바로 조건 자극 불빛에 대해서 도망가게 되면은 바로 불빛에 대해서는 도망갔는데 전기 충격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빛에 대해서는 도피를 한 것인데 바로 전기 충격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혐오 자극 그 자체에 대해서 도망을 갈 때는 그것을 도피를 하고 그리고 그 혐오 자극과 연관된 자극에 대해서 도망을 갈 때는 그 연관된 자극에 대해서는 도피지만 그 연관된 자극과 수반된 이 경우에 전기 충격에 대한 US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회피 도피를 여러분이 이제 구별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반복해서 회피 도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전달됐길 기대하고요. 자, 지금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에 노출되기 전에 왕복 상자에서도 도피를 학습한 개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한 번 그렇게 전기 충격을 도피해보고 불빛에 대해서 전기 충격 US에 대한 CS로서 불빛에 대해서 도피함으로써 전기 충격에 회피하는 이러한 부적 강화 경험이 있는 녀석들은 나중에 설사 도피 회피를 하더라도 전기 충격이 끊임없이 바닥에서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그 다른 칸을 뛰어넘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것. 바로 면역훈련이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면역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면역주사 맞듯이 꼭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부적 강화에 의해서 도피 회피를 해본 녀석들은 이 경우에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더라. 달리 말하면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끈기,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끈기, 인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뭔가 실제가 있어서 그것이 행동하는 별개의 어떤 정신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행동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끈기, 인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에게 끈기적 행동, 인내적 행동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끈기 있는 행동, 인내라고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렇게 도구적 조건 하에서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통찰 또는 창의성,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제가 개념과 관련된 그런 짧은 문장을 뒤쪽 페이지에서 우리 교재상 저 후반부에서 그 문장을 몇 개 읽어봤던 것도 바로 같은 그런 얘기죠.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 경향성, 즉 강화된 행동 경향성을 우리는 끈기다, 인내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끈기, 인내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그것이 실제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하는 소위 민중심리학, folk psychology를 하는데 대중심리학,
불려지는 그러한 식의 행동 설명이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중심적으로,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하는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과학적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했던 얘기가 바로 과학적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쉽게 포기하기도 학습할 수 있지만 끈질기게 노력하기도 할 수 없다. 금방 말씀드린 거죠. 노력과 끈기 있는 행동을 조성하려면 어려운 과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는데 이를 학습된 근면성이라고 한다. 노력과 끈기 있는 행동을 조성하면, 노력과 끈기 있는 걸 조성하면, 조성이 뭔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노력과 끈기 있는 행동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그건 얘기할 필요 없겠죠. 하면 어려운 과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 바로 반응 일반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인내와 끈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여기서는 학습된 근면성이 또 학습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쥐들에게서도 실험적으로 증거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렇게 부쩍 강화받아 본 개들은 즉 면역 훈련을 받아본 개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전기 충격이 주어지는 그 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면성, 여기서는 학습된 근면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한 행동 경향성을 보이더라는 거야. 자, 강제 수용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학습된 무기력하고 관련된 건데 잠시 보고 강제 수용 시험, 즉 Forced Swim Test라는데 강제 수용 시험이 뭔지 보고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제 수용 시험이라는 거 봤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면 쥐들이 헤엄치기를 중단하는 것을 애써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 포기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강제 수용 시험을 하면은 이 쥐들이 계속 쥐들이 수영은 잘 하지만 물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계속 거기서 빠져나가고 수영을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 수용 시험, 즉 Forced Swim Test를 하는데 이 쥐들이 결국 헤엄치다가는 결국 헤엄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둥둥둥둥 떠 있거나, 그죠? 가라앉거나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행동을 아까 봤던 개의 그 전기 충격 피하는 그 행동과 동일한 그러한 행동으로 전기 충격 피하는 그러한 테스트에서 나타난 학습된 무기력과 동일한 행동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들이 헤엄치기를 중단하는 것, 즉 중단하는 것, 학습된 무기력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행동은 애써봤자 소용없음을 알고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달리하면 중단하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학습된 무기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해도 그 행동이 처벌받고 저렇게 해도 행동이 처벌받으면은 앞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즉 다른 행동을 해보려는 구체적으로 처벌받은 행동도 감수하지만 또 다른 시도를 해보려는 행동 경향성도 반응 일반화에서 억압되겠죠.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특징이에요. 여기서도 이 쥐들이 중단하는 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것이 애써봤자 이런저런 행동이 소용없다. 이런저런 행동이 소용없다는 게 뭐예요? 이런저런 행동이 다 강화받지 못하고 처벌받았다는 것을 처벌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헤엄치기를 중단하면은
실험자가 꺼내준다라는 거예요. 헤엄치기를 더 이상 못하면은 안 하면은 아니 학습된 무기라는 이름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실험자가 꺼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꺼내주는 것이 어떻게 되죠? 바로 헤엄치기를 중단한다는 행동. 헤엄치기를 중단한다. 즉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물로부터 꺼내지는 결과의 수반에 의해서 이것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실험자가 꺼낸다. 이거 뭐예요? 지금 물로부터 제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엄치기를 중단하면 물로부터 제거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헤엄치기 중단하는 즉 학습된 무기력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적 제거니까 부적 증가했으니까 강화된 거죠. 즉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바로 그 행동은 무기력하게 있는 행동은 또한 부적 강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르는 그런 행동 경향성은 이 행동도 처벌받고 저 행동도 처벌받고 뭐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이 행동 해봐도 부적 강화 못 받고 저 행동 해봐도 부적 강화 못 받고 이 행동을 해봐도 부적 강화 이렇게 저렇게 뛰어넘고 도망가봐도 계속 전기 충격 받으니까 이런저런 시도 행동들이 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부적 강화를 못 받았어. 즉 이 행동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감소, 처벌되어짐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도 낮아지지만 또 다른 시도를 하려는 경향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한 결과로 무기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전기 충격을 다 받고 여기서는 수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둥둥둥 떠 있거나 가라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행동은 바로 실험자가 꺼내주기 때문에 물로부터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결과의 수반으로 인해서 부적 강화되어져서 그 행동이 또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기력하게 있는 행동도 부적 강화의 산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네이처 작년 2019년도에 그죠? 네이처라는 잡지에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 중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쉽게 낙담하는 사람과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대부분 학습 내력의 문제이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처벌받아서 그러한 무기력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무기력한 그 행동 자체는 또 부적 강화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이라 얘기한 것은 대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선천적 기제, 즉 유전에 의한 그러한 행동 경향성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망상입니다. 망상, 이거 현실 검증력이 없는 실제와 다른 사고, 이런 것들 이제 망상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데 망상은 기질적 원인들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도 기질적 우울증 얘기할 때도 기질적 원인 얘기를 했었는데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기질적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 안에는 분명히 학습된 요소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런 기질적 원인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와 다른 그러한 믿음이나 신념을 갖는 망상이. 그래서 망상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기질적이든 그렇지 않고 온전히 다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학습 내력에 의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도구적 절차로 망상이 치료될 수 있다. 기질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바로 유전이라든지 뇌에 그 신경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습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유전은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을 처치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바로 행동, 학습의 경험으로 인한 요소는 바로 도구적 절차로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망상이라 불러지는 것 중에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뭐 도구적 조건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강화의 결과라는 거죠. 강화물이 수반된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학습 측면에서 망상은 병적인 환경이 반영된 것이라. 병적인 환경이 뭐예요? 이 병적인 환경이 뭐죠? 바로 망상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을 수반시켜주는 그러한 환경이란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병적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망상이 말 그대로 병적인 행동이라면은 그러한 병적인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환경, 즉 거기에 대해서 강화물을 수반시킬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어떤 타인의 행동이 되었던 타인의 존재가 되었던 환경이라면은 그 행동도 당연히 그죠? 병적인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환경하고 유기체 사이는 끊임없이 양방향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서로 변화, 우리 유기체에서는 이제 행동의 변화를 낳는데 바로 서로가 서로를 표상한다. 표상이라는 단어는 여기 우리 학습시간에서 안 쓰죠. 뭐 문장 안에서 이거죠. 비과 타당하지 않는 설명을 하는 예로서 말할 때인데 뭐 정신적 표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소위 이제 표상이라는 단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망상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는 서로가 표상하는 거예요. 표상은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 하는데 달리 얘기하면은 환경이 얼마만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못하는 것은 나의 행동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화장하고 그죠? 일상생활에 어떤 행동을 많이 자주 하며 그죠? 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어디를 자주 찾아가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이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까지 영향을 준 환경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또 환경에 그것이 타인이 되었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되었던 그게 영향을 주니까 바로 그 환경 안에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이제 표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어떠한 개인을 보면은 그 주위에 친구를 알 수 있고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만큼 건강하냐는 그 구성원이 얼마만큼 건강한지 그 구성원이 얼마만큼 건강하냐에 따라 그 사회 문화, 법률, 제도 뭐 여러 가지 현상, 뭐 통계적인 자료 이런 걸로 표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뭐 옷차림새나 언어를 쓰는 용어라든지 그죠? 무심코 툭툭 내뱉지만 보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우리 심리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있으면은 바로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그죠? 그게 상응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표상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망상의 경우 이것을 실제와 다른 관념, 신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소위 망상이 병적이다 얘기를 하고 병적인 행동이다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그 망상은 강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할 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망상의 강화물을 수반시키는 그 주변 환경 또한 병적일 수 있고 바로 그런 병적인 환경이 그 망상이라는 행동을 또 강화시키게 된다. 즉 유기체 환경은 양방향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고 이것은 지금 망상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배운 모든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에 다 환경과 유기체 사이의 그런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은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망상을 지닌 정신질환자의 경우 그러한 망상이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여기서 뭐요?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 망상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뭐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즉 의료진의 관심이 상호작용 중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수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거예요. 정적 강화된 것이죠.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즉 머리가 떨어나가다라는 망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할 때 뭐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수반시킨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관심을 수반시키지 않고 즉 정적 강화시키지 않고 즉 결국 뭐요? 소거를 시키고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가 아닌 다른 행동에 대해서 의료진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시켜서 정적
강화시키면 이것은 증가하고 이것은 감소하겠죠. 제가 지금 이거 뭘 얘기하죠? 바로 차별 강화 얘기하죠. 차별 강화. 예. 차별 강화를 적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망상 행동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효과 있었다는 얘기는, 차별 강화가 효과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런 망상이라는 행동이 바로 강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치료에도 사용하고 망상이라는 것을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죠. 자, 자기 집 뒷마당에 빨랫줄을 메어놓은 장대들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우상이라며 예수가 자기의 장대를 부셔버리라고 말했다는 망상을 지닌, 자, 이거 문장이 깁니다만 이게 다문단에서 망상을 지닌 중년 남성의 경우 그의 부인이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망상에 대해서 관심이 따라온 거죠. 그 잔소리가 되었던, 정말 그러냐고 같이 그죠? 응대를 해줬던, 어쨌든 그 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망상이 계속 증가되어 왔단 말이에요. 즉, 정적 강화되어 왔죠. 그것을 발견하고, 즉,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조성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 소개한 양방향적으로 그렇게 우라 행동을 조성한 그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망상까지, 처음에는 망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좀 별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 창의성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행동 아니면 좀 엉뚱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자꾸 거기서 관심이란 것을 부여하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여기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망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결국 남편이 망상 행동까지 하게 만든 것이다. 부인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사업상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곤 하자. 자, 이제는 이상한 행동, 여기서 보여줬던 이런 망상이 아니라 다른 행동, 즉 사업상의 문제에다가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망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그죠? 자, 요거는 치고 사업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자 망상은 줄어들었다. 망상은 지금 소거 절차에 들어가고 사업상의 문제, 망상이 아닌 다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정적 강화라는 차별 강화를 적용하고 나니까 망상은 줄어들었다. 남편은 자신의 힘든 사업상의 문제에 부인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망상까지 오게 된 이러한 초기에 조성된 이상한 행동이 아마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아마 원가족 내에서 강화받은 행동이 여기에 적용된 게 아닐까, 일반화된 게 아닐까. 이 경우에는 자극 일반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구별하는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구별까지 지금 얘기해 드리기에는 너무 좀 복잡하고, 이 경우에는 그죠? 원가족에 대해서 나타났던 행동이 지금 아내에게도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이상한 행동이, 그죠? 이상한 행동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이 경우에는 자극 일반화되어서 부인에게 나타났는데 부인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한 이상한 행동이 점점 빈번해지고 좀 더 이상한, 좀 더 엉뚱한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반응 일반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쭉 증가하는 조성이 되어서는 결국 망상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금방 말씀드린 원가족 내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상한 행동, 엉뚱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강화받을
주었던 것이 지금 아내에게도 이렇게 일반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이 문장이나 교재에 없지만 제가 우리 배운 것들을 복습 겸 여기었었는데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추와 큰 늙은 마녀가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망상을 지닌, 저희에서 망상입니다. 그 망상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죠? 지닌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기질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다고 볼 수 있어요. 교재를 보면은. 환자에게 망상이 들 때마다 확신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겠어. 그리고 환자가 마녀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면, 강화를 주었어요. 이 경우에도 거기 보면은, 뭐 아마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관심이 강화물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문장상에는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지금 뭐 다시 찾아서 읽어 보려니까 찾아서 읽어 볼까요? 예, 찾아서 읽어보지 말고 어쨌든 망상에 대해서 의료진의 관심이나 하여튼 망상에 대해서 강화물이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바로 망상이 아니라 의심을 표현하면 자기의 그런 망상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닐까? 이건 타당성이 없어. 실제와 다른 그러한 관념, 생각이야 라는 그러한 의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이 경우에 의료진의 관심이랄까 또 다른 강화물, 망상을 강화시켜왔던 강화물을 수반시키고 이 망상에 대해서는 소거 절차를 적용하니까 망상은 줄어들고 바로 자기가 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하는 행동이, 즉 의심을 표현하는 행동이 점점 증가해서 결국 이것도 조성에 의해서 의심 정도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나중에는 망상이 줄어들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한편 교재에 보면은 이분이 바로 드시던 조현병과 관련해서 드시던 양의 복용량도 점점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행동상의 의심을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하고 망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바로 복용하는 약의 복용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재차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찰학습입니다. 관찰학습은 학습은 뭐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다. 고인 조건화도 마찬가지고 도구 조건화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기본 학습이라는 개념 정의 안에서 기본 절차를 확인하고 쭉 지금까지 왔어요. 이 관찰 학습도 학습,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인데 어떤 경험? 바로 관찰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찰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뻔한 얘기, 별다를 거 없네 하지만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죠? 딱 약속해왔던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러한 틀 안에서 학습을 개념 정의하고 그 개념 정의 하에서 기본 절차를 고인 조건화, 도구 조건화 그렇게 적용해서 살펴봤고 지금 마지막 관찰 학습에 대해서도 학습이라는 개념 정의 안에서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인데 이때 경험이라는 것은 관찰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관찰 학습의 기본 절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모방의 신경 메커니즘에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고 Have you ever yawned because somebody else yawned? You aren't especially tired, yet suddenly your mouth opens wide and a big yawn comes out. This phenomenon is known as contagious yawning.
And while scientists still don't fully understand why it happens, there are many hypotheses currently being researched. Let's take a look at a few of the most prevalent ones, beginning with two physiological hypotheses before moving to a psychological one. Our first physiological hypothesis states that contagious yawning is triggered by a specific stimulus, an initial yawn. This is called fixed action pattern. Think of fixed action pattern like a reflex. Your yawn makes me yawn. Similar to a domino effect, one person's yawn triggers a yawn in a person nearby that has observed the act. Once this reflex is triggered, it must run its course. Have you ever tried to stop a yawn once it has begun? Basically, impossible. Another physiological hypothesis is known as non-conscious mimicry, or the chameleon effect. This occurs when you imitate someone's behavior without knowing it, a subtle and unintentional copycat maneuver. People tend to mimic each other's postures. If you are seated across from someone that has their legs crossed, you might cross your own legs. This hypothesis suggests that we yawn when we see someone else yawn because we're unconsciously copying his or her behavior. Scientists believe that this chameleon effect is possible because of a special set of neurons known as mirror neurons. Mirror neurons are a type of brain cell that responds equally when we perform an action as when we see someone else perform the same action. These neurons are important for learning and self-awareness. For example, watching someone do something physical, like knitting or putting on lipstick, can help you do those same actions more accurately. Neuroimaging studies using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that when we see someone yawn or even hear their yawn, a specific area of the brain housing these mirror neurons tends to light up, which in turn causes us to respond with the same action. A yawn! Our psychological hypothesis also involves the work of these mirror neurons. We will call it the empathy yawn. Empath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what someone else is feeling and partake in their emotion, a crucial ability for social animals like us. Recently, neuroscientists have found that a subset of mirror neurons allows us to empathize with others' feelings at a deeper level. Scientists discovered this empathetic response to yawning while testing the first hypothesis we mentioned, fixed action pattern. The study was set up to show that dogs would enact a yawn reflex at the mere sound of a human yawn. While their studies showed this to be true, they found something else interesting. Dogs yawned more frequently at familiar yawns, such as from their owners, than at unfamiliar yawns from strangers. Following this research, other studies on humans and primates have also shown that contagious yawning occurs more frequently among friends than strangers. In fact, contagious yawning starts occurring when we are about 4 or 5 years old, at the point when children develop the ability to identify others' emotions properly. Still, while newer scientific studies aim to prove that contagious yawning is based on this capacity for empathy, more research is needed to shed light on what exactly is going on. It's possible that the answer lies in another hypothesis altogether. The next time you get caught in a yawn, take a second to think about what just happened. Were you thinking about a yawn? Did someone near you yawn? Was that person a stranger or someone close? And are you yawning right now? 네, 동영상 보시는 중에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MAP에 해당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픽스드 액션 패턴에서 FAP라 불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달 액션 패턴이라 해서 MAP라 부르는데 같은 것이고, 그리고 모방이라는 것이 금방 그러한 MAP 형태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거울 유런이라는 것이 매개되어서 그렇게 모방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때 모방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굳이 우리가 배웠던 행동 패턴, 진화된 적응적 행동 분류 중에 포함시키자면은 일반 행동 특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어느 만큼 친숙한 관계냐에 따라 그런 모방 행동이 나타나는 그러한 정도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관찰학습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관찰학습이라고 여겨졌는데, 자, 지금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앞서
이제 관찰학습에 대한 도입 부분인데 제가 뒤에는 계속 관찰학습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데 자, 관찰학습이라 여겨지는 경우를 봅시다. 자, 지금 이 여자분이 거미를 보고 놀라고 있어요. 이걸 저나 다른 자녀나 아이가 어째 뭐 타인이 뭐 성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까 뭐예요? 관찰학습은 관찰로 인한 행동 변화였죠.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본 사람도 이 거미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여요. 오, 이거 관찰로 인한 행동 변화, 저 관찰학습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경우에 거미는 뭐 C에서 해당하고 바로 놀라하는, 이게 이제 도나가 이제 이걸 관찰하고 있다 해서 이제 도나 엄마라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놀라하는 반응은 US에 해당함으로써 이것은 CS, US가 수반된 도구적 조건화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도나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나는 뭐 엄마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내니까 그것이 도나에게는 하나의 US 자극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UR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 거미가 함께 있는 것에 수반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거미만 보더라도 도나가 놀라는 바로 반응, 즉 CS에 대한 CR 반응이 아니냐. 결국 이것이 관찰학습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고전적 조건화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고전적 조건할 때 했습니다. 뭐 도나 엄마와 거미 얘기가 아니라 저희 경우를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 고순위 조건 형성, 고순위 조건화가 될 텐데 형성 말씀드렸어요. 도나 엄마 대신 제가 그때 뭐 저희 막내 녀석의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외놈.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뉘앙스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 이때는 뭐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이 이제 지금 표정이 지금 위에서 해당하는 거죠. 그걸 저희 아이가 같이 수반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표정에 대해서 자기가 아 저것은 혐오적인 자극이다라는 것을 뭐 표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은 제가 그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아이는 UR 반응으로서 크게 상응하는 혐오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선생님이 외놈이라는 단어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외놈에 대해서 CR 반응으로서 혐오 반응. 그때 뭐 설명할 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편견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편견.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외놈이라는 단어가 그죠? 선생님의 표정이란 유에서 짝지어지면서 이 아이한테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로서 편견이 형성되어지는 고순위 조건 형성이다. 고순위 조건 형성도 곧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앞서 우리 고전 조건을 할 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다 설명했는데 바로 이 경우도 그렇고 그죠? 관찰. 아이가 지금 선생님 표정과 이 외놈이라는 단어를 같이 관찰한 경우도 그렇고 바로 이 경우에 도나라는 꼬마가 뭐 엄마의 반응과 거미를 같이 노출됨으로써 나중에 거미에 노출되면은 바로 엄마와 반응과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 CR로서 나타나더라. 즉 이거는 관찰학습이 아니라 결국 고전적 조건화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찰학습 물음표 붙인 거예요. 자, 또 관찰학습 물음표 붙였습니다. 그 예로 원숭이의 경우 뱀을 두려워하는 것이 선천적인 반응, 즉 무조건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에 대한 다른 원숭이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관찰한 결과로서 생겨난 공포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고전 조건화로. 이 경우에 도나 엄마의 반응과 거미 대신 지금 뭐요? 원숭이가 놀라서 끽끽끽 소리내는 그러한 반응 플러스 뱀하고 같이 노출되어지면은 그 새끼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그 녀석들은 바로 고전 조건에서 뱀에 대해서 CR 반응으로서 그런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인간의 경우에도 한 번도 쥐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데도 쥐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쥐에 대해서 보이는 혐오 반응을 관찰 학습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관찰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뭐 고전적 조건하다. 바로
관찰학습이 아니라 고전적 조건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관찰학습한 결과가 아니라 이제 물음표를 붙여야 되겠죠. 이것도 관찰학습한 결과가 아니라 뭐 고전적 조건화라는 거예요. 실제 알고 보니까 고전적 조건화의 관찰학습은 진정한 의미의 관찰학습이 아니라 즉 고전적 조건의 한 형태인 고순위 조건 형성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관찰학습이라 여겨진 것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관찰학습이 아니라 고전적 조건화인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찰학습에 지금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공격 행동의 관찰학습입니다. 자, 이거 반듀라가 한 연구예요. 이 꼬마들이 그죠? 건너방에서 어른이 이런 장난감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보 인형을 그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장난감 방에 들어갔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 바로 이것도 관찰학습으로 공격 행동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이 행동을 보면은 공격 행동이 관찰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방하려는 행동이 이 아이들이 이전에 지금 여기서는 아동이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4, 5세 아까 동영상에서도 4, 5세쯤 되어지면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나이라 하면서 이제 동영상에 그런 얘기가 끝자리에 나왔는데 이 애들이 바로 그러한 모방하는 행동이 그동안에 모방하는 행동이 일반적 행동 특질에 포함시킬 수 있고 어디에 포함시키든지 간에 모방하는 행동은 우리의 선천적으로 주어진 행동 경향성의 한 종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방하는 행동이 다른 동물 세계도 그렇지만 인간 세계에서도 그 행동이 적응적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모방하는 행동이 강화물이 수반되었다면 강화되어서 모방하려는 행동은 반응 일반화로서 경향성이 높아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그러한 공격 행동을 소위 관찰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실험이라고 저는 얘기하기에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자, 공격 행동이 단순한 모방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표시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 아이들이 1번 방향에 들어가서 바로 어른이 그렇게 보보 인형을 막 공격하는 것들 지켜봐요.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은 보보 인형을 마구 때리며 고함을 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동들을 어떻게 2번 방에 들어가서 2번 방이 장난감이 많은 방에 들어가서 놀게 해요. 노는데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노는 아이들한테, 즉 이 노는 아이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어른들이 공격하는 행동을 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놀아야 하니까 너는 여기서 그만 놀고 다른 방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격 행동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 놀이방에서 많은 장난감이 있는 놀이방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들을 선생님이 와서 누군가 와서 다른 아이들이 놀아야 하니까 너는 다른 방에 가서 놀아라고 보낸 방이 바로 3번 방, 보보 인형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보보 인형 방에 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강화받던 행동이 어떻게 지금 소거되었죠. 그러면 강화받던 행동이 즉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행동 자체가 이제 강화받은 행동인데 그 받은 행동이 지금 소거되었어요. 강화된 행동이 소거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뭐가 있었죠? 공격성 증가가 있었죠. 그걸 여기서는 스트레스 받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아이들 즉 강화받은 행동, 놀이 행동이 소거된 행동 아이들이 3번 방에 오니까 보보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보 인형 이 방에는 보보 인형과 장난감이 몇 개밖에 없는 방에 아이가 혼자 남아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강화된 행동이 소거되면은 그에 대한 나타나는 부산물로서 공격 행동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 보보 인형을 마구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즉 보보 인형을 때리는 어른을 본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아이들이 공격 행동을 관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모방하는 경향성이 지금
놀이방에서 노는 강화된 행동이 소거됨으로써 나타나는 공격 행동의 일종으로서 여기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뭐 관찰 학습이 아니라 모방하는 행동이, 이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이런 연구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는 안 밝혀져 있는 걸로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에 대한 언급도 제가 본 적이 없고 한데 뭐 기든 아니든 간에 이 아이들이 이전에 모방하는 행동이 어떤 강화물에 의해서 강화되었는지 그러한 학습 내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 모방하는 행동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아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모방 행동의 신경기제 봤듯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 모방 행동이 강화물에 의해서 증가되어진다면은 이 모방하는 경향성은 반응 일반화로서 나타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2번 방에 가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소거되어지니까, 즉 강화된 행동에 대해서 소거를 경험하니까 그에 대한 현상으로서 공격 행동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 앞서 봤던 그런 공격 행동을 모방하는 형태로, 즉 모방 행동의 강화, 모방 행동의 강화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학습이 아니라 이것 또한 뭐 모방 행동의 도구적 조건화, 강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이 경우에도 관찰학습인가 도구적 조건화인가. 지금 여기 그 푸른 박새라는 이 녀석이 유명한 녀석인데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 녀석들이 요 우유병에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이 덮여져 있는데 요걸 이렇게 뚫어서 먹는 이런 행동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지역에서 이런 박새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점점 많은 박새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서 안에 있는 우유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물에서 나타나는 관찰학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바로 이것 또한 이 새들도 모방하는 경향성이 선천적으로 있고, 그것이 옆에 있는 다른 박새가 알루미늄을 뚫어서 먹는 그런 행동하는 이 상황이 하나의 유발 자극이 되었어. 즉 우리 도구 조건화는 SRS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이 자극에 의해서 강화되어지는데 그 행동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화물과 같이 수반되어진 어떤 환경상의 사건, 즉 단서에 의해서 유발되어진다. 그래서 고양이가 고리를 당기면 생선을 먹을 수 있는데 아무 데서나 고리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자라는 상황에서 당긴다고 했었어요. 이 경우에도 바로 다른 옆에 있는 박새가 이렇게 알루미늄을 뚫어서 먹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단서, 유발 자극으로서 모방이라는 행동을 일으키고, 선천적으로 모방하려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일으키고, 그 행동이 나중에 우유를 먹게 됨으로써 이 모방이라는 행동이 강화받고 모방하는 경향성이 반응 일반으로서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박새에게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결국은 관찰학습이 아니라 도구적 조건화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교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강화된 모방 경향성이 일반화된 것이다. 그것이 다른 박새한테도 또 도구적 조건화에서 SRS로 표현되어질 때 바로 박새가 이렇게 뚫어먹는 행동 자체가 어떤 하나의 환경적 유발 자극으로서 단서로서 작용해서 뚫어먹게 되어지고, 그것이 모방하는 행동 그리고 모방하는 경향성을 우유에 의해서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계속 개체들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뭐 고양이가 아무 데서나 고리 당겨서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자라는 그러한 환경상의
유발 자극, 즉 단서에서 고리 당긴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강화받듯이 그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있느냐 보니까 고전적 조건하더라. 관찰학습이 있는 것이냐 보니까 반듀라의 그런 공격 행동의 관찰학습이라는 것도 도구적 조건하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또 관찰학습 무릎 편하는데 이 문어가 이게 지금 월드컵과 관련된 뭐 문어 파워인가 뭐 아직 기억이 안 난다만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월드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어가 우리처럼 뇌가 있지 않아요. 이 문어들은 이 발, 그죠? 이 문어 발 이 구석구석에 신경 뇌에 해당한다 할까요? 하여튼 그러한 그 기능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쭉 흩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우리 뇌, 척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동물인데 이 녀석이 관찰 학습을 한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 학습이 바로 관도라가 아니라 관도라 비슷하네. 반두라의 인지 사회 인지 이론처럼 반두라는 아까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관찰 학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회 인지 이론을 설명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반두라의 처음 출발이 바로 행동, 소위 행동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심리학사 들어보면은 그런 이제 스토리를 아시겠습니다만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인지주의라는 것이 도입됐거든요. 워낙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저는 그런 비판도 이것이 그런 행동주의의 대표적이라 여기지는 스키너의 그런 철학적 견해, 즉 세상을 인식하고 인간을 인식하는 인식론에 있어서의 그런 스키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위 과학적인 인식론이라는 것이 스키너가 행동을 중심으로 인간을 설명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오해라고 저는 그렇게 변호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인지주의거든요. 인지주의는 뭔가 내적으로 가상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 가지고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바로 이 인지주의의 뿌리가 바로 그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그러한 냄새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성하고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인지적 접근 상담을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바로 그러한 전통적 그죠? 종교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그런 인지주의가 행동주의 워낙 비판하니까 반듀라가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가상적인 개념에 의한 내적 과정에 의해서 행동을 원인으로 삼아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양다리를. 그 비판을 모면하려고 양다리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러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사회인지주의. 사회라는 말은 바로 그게 타인의 행동이 되어 있죠.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방향적으로 도구적 조건화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인지주의 이론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들을 도입해서 사회 인지이론이었는데 관찰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의를 한다. 그리고 파지를 한다. 재현을 한다. 동기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근데 교재 보면 다 이게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재현 과정, 동기 과정, 과정이라는 힘을 넣어놨어요. 즉 가상적인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관찰학습할 때 아까 기본 절차가 관찰로 인한 행동 변화라고 했을 때 그 관찰이 어떤 관찰이냐 하면은 자 교재 363쪽에 보시면 반듀라의 사회인지이론이라고 하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관찰을 적극적인 관찰을 한다 이러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이 적극적인 게 뭐죠? 바로 소위 의식적인 이러한 과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363쪽에 그 교재 반듀라의 사회인지이론이란 거기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주의과정 거기 보시면 주의과정은 개인이 모델의 행동의 유관한 측면과 그에게 주의를 쏟는다는 이거 바로 의식적인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파지과정도 보시면 파지과정이란 모델의 행동을 어떤 방식 대개는 말이나 심상으로 표상하여
회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모델 자극들이 기억 표상을 위해 심상이나 단어로 부화되고 나면 어쩌고저쩌고요. 즉 말이요, 말이나 단어라는 거 바로 의식적인 과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인지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죠. 뭐 어떤 정신적인 내적 과정, 행동과는 무관한 어떤 별개의 어떤 실제로서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쪽 364쪽에 보시면 동기과정에 보시면 동기과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문단에 바로 끝에서 두 번째 줄, 즉 물음 8번입니까? 물음 바로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지만 반듀라의 이론에서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성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기대, 바로 이 동기와 관련해서 기대를 얘기를 하는 거. 바로 뭐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것, 생각과 감정도 다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개념 정리하는데, 반듀라는 양다리 걸치고 바로 행동하는 별개의 어떤 그런 내적인 과정으로서 가상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다 여기에 의식적인 것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찰학습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살펴보니까 고전적 조건화이기도 하고 도구적 조건화로서 모방하는 행동이 강화받고 또 그 모방하는 행동이 반응 일반화로서 경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격 행동을 그렇게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일반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반듀라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설명이 부적절하냐면 아까 문어 그림 보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어들이 뭐 우리처럼 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신경계가 이런 발 이런 데도 이렇게 꼭 뇌에 상응하는 이 녀석이 뇌에 상응하는 이런 신경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관찰학습을 하거든요. 다른 문어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따라하는 관찰학습을 한다는데 과연 그런 문어가 이러한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재현 과정, 동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관찰과 그죠?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주의를 쏟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해서 이러한 관찰 행동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러한 형태가 뭐 문어에게는 나타날 수 없죠.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지주의가 너네 행동주의, 인간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인간은 뭔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별개의 어떤 존재로서, 즉 진화론적으로 볼 때 1차원상의 어떠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이 없는 뭔가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인지주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인간에게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나? 적용할 수 없죠. 근데 문어에는 바로 뭐요? 관찰학습이라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실상 보면은 그 문어에게서도 바로 모방하려는 경향성이, 즉 모방 행동이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과연 이 이론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학습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365쪽에 보시면 새로 시작하는 단락. 그래서 위에는 단락이 중간에 잘려 있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 뭐 그 페이지 제일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덟 번째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 여덟 번째 줄에 반듀라의 이론은 직관적인 매력이 있다. 뭐 이 이론은 관찰학습이라는 경험을 인간이 알고 있는 대로 포착하고 있다. 즉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별개로서 뭔가 인간의 행동은 소위 정신적이라는 뭐 그런 것이 설명되어야지만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하기로는 데카르트적인 어떤 이원론, 플라톤의 이데아적 그러한 어떤 그런 냄새가 있고 그것이 아까 미국인들이 인지적 상담을 더 좋아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종교적 전통하고도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향성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이론에. 그래서 과연 이 이론이 맞느냐? 그럼 이 이론 안에서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났냐? 진정한 관찰학습이 있느냐? 문어의 경우도 그렇고 박새의 경우도 그렇고 공격 행동을 보인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도나의 경우도 그렇고 다 결국 그것은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자 아까 이러한 맥락에서 좀 전에 읽었던 문장이 반두라의 이론은 직관적인 매력이 대단하다. 이 이론은 관찰학습이라는 경험을 인간이 알고 있는 대로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인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대로 설명하자면은 과연 문어의 이런 행동, 소위 관찰학습이라고 그게 진짜 관찰학습인지 그죠? 도구적 조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관찰학습인지 관찰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도구적 조건화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어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자각이론이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거의 학기 초에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조건 자각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두 번째 단락. 자각이론, awareness theory는 자각이론은 학생뿐 아니라 일부 심리학자의 사이에서도 퍼져 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서 쭉 인간의 쭉쭉쭉쭉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아메바나 단세포 생물에서도 고전적 조건화와 다른 도구적 조건화, 이 경우에 문어의 경우에 관찰학습인가 싶은데 도구적 조건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관찰되더라. 끝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입니다. 103쪽 조건자각. 여기 있어. 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각 관점은 지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자각의 인과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즉 뭐요? 이러한 내적 과정, 소위 정신적인 것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즉 여기서 갖고 있는 소위 과학적인 입장에서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행동의 자율성을 가진 마음의 산물로 보는 전통적 가점을 반박하는 것이고 그것과 충돌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플라톤의 이데아적 사상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천년 이상 그죠? 지금도 뭐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몇천 년에 해당하는 그렇게 그런 이상 영향을 미쳤던 그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자율적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 진영이 사람을 텅 빈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변화의 동인으로서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일부 동물들은 어느 시점에 갔으나 하나의 자극이 규칙적으로 다른 하나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자각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어떤 내적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이는 유용한 지식이다. 요지는 이러한 것 또한 지식도 바로 이 경우에 즉 CS와 US 간의 연결에 대한 자각, 즉 고전적 조건의 예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R 자체처럼 조건 형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주의 과정이니 파지 과정이니 재현 과정이니 동기 과정이니 하고 이기에 관여하는 의식적인 그러한 어떤 과정들도 하나의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서의 행동으로서 설명해야지 이것이 행동을 설명하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하나의 행동 형태로 정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이론대로 하자면 행동이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로 소위 관찰학습에서 일어난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행동이 행동을 설명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험으로 해서 행동의 변화. 그것이 환경과 유기체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예요? 내 안에서 환경상에 일어난 사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줄. 그것은 학습의 원인이 아니라 이것은 가끔씩 학습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이것 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각 이론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문어의 관찰학습이란 문어의 이러한 행동을 보더라도 바로 주의 과정이니 파지 과정이니 재현 과정이니 동기 과정이니 해서 그러한 의식적인 과정이
어떤 행동 변화를 설명한다라는 이러한 관찰학습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의식적인 자각이라는 것이 포함됐다라는 걸 아까 문장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거의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장에 나오는 얘기. 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그때는 이 부분을 같이 다루진 않았어요.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배경 지식도 없고 순서도 아니고 또 지금도 이거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룰 수는 없는데 43쪽에 보시면 지금 42쪽, 43쪽이 소위 타당한 설명을 가진 이론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4가지 지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42쪽에 나오는 모든 자연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효과에 선행한다. 세 번째, 자연적 사건의 원인은 오로지 자연현상만이 포함된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에 들어맞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최상이다 했는데 네 번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료에 들어맞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최상이다. 자, 아까 봤던 고진적 조건화, 관찰학습인 줄 알았는데 고진적 조건화, 그리고 공격행동이 관찰학습인 줄 알았는데 모방행동의 도구적 조건화, 강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어의 경우에 이 녀석이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소위 관찰학습이라 얘기하지만 이러한 사회인지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도입시키지 않고 다 이 경우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자료에 들어맞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최상이다라는 자연과학적 접근법에 있어서의 그런 조건과 관련해서 읽어보면은 이것을 절약의 법칙이라 불리는 모든 과학의 근본 원리이다. 즉 타당한 설명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어떤 설명에 필요한 가장 검증되지 않은 가정 죄송합니다. 이 어떤 설명에 필요한 가정이 적을수록 좋음을 의미한다. 약 1500년 동안 하늘에 있는 태양의 위치 같은 천문학적 사건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은 서기 2세기의 이집트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이 이론에 의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개념을 계속 이것처럼 부과시켜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엔 설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1544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복잡한 현상들을 그죠? 자료에 맞는 가장 단순한 설명으로 다 설명이 되어지더라는 것. 이것이 좋은 타당한 이론, 과학적 이론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 43쪽에 마지막 달라 끝에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 많은 심리학자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행동에 대한 설명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가상적인 사건에 의존한다. 바로 가상적인 사건에 의존한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개념들을 자꾸 포함시켜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처럼 계속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복잡한 그러한 가정들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이론, 즉 타당한 설명 측면에서도 이건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봤던 이런 관찰학습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고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고 소위 자각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과정이 개입되는 이런 것들의 설명은 그것이 반듀라의 출발 자체가 바로 행동주의, 인지주의라는 그러한 둘 사이의 어떤 충돌 속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뭐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는 반듀라의 출발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5강 관찰학습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